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를 따내며 애초 목표였던 종합 3위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망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인명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탄약 등 군 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년 만에 일어난 아프간 최악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체 CCTV의 절반 가까이가 2017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였고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10년이 넘어서 찍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만 1,100명이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내셔널 은행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내리꽂힙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빌딩을 휘감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어서도 가자 지구의 헤즈볼라 관련 시설 420곳 등에는 밤샘 보복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מהחמאס, הוא ישלם על מה שהוא עשה, ואת הפעולה הזאת יזכרו בעזה ל-50 השנים הבאות ויצטערו על זה שהם החלו בז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투했던 남부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로트의 키부츠 등 최소 8곳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엔 박격포 공격과 함께 하마스 무장대원 200~300명이 침투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9.11 테러에 비견되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사상자 이외에도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혀 가자 지구에 끌려간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מה אני יכול לומר? כל ימי חיי, מאז שהיא נולדה, השתדלתי לגונן ולחבק אותה ולתמוך ולאהוב אותה. 하마스 대변인은 대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남부에 추가로 대원들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Israel has come to us and asked for some specific additional assistance. I'm sure you'll hear more about that probably later today. And we're responding to that, and we have the ability to do that. 하지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 셰바팜스에 포격을 가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개입함에 따라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무장 세력까지 가담해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공격을 전쟁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 지구를 점령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 지역이 유혈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기습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내각회의를 열어 곧바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디의 군사 통치 역량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들이 숨어 있는 곳, 활동하는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병력 소집 등을 지시했습니다. האויב ישלם מחיר שהוא לא ידע כמותו.
אני קורא בינתיים לכל אזרחי ישראל. 이번 피격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미국인이 겪은 9.11 테러에 맞먹는 심리적인 충격인데다 많은 주민이 살해되고 인질로까지 끌려가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 가자 지구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We can expect to see more airstrikes. Those have already been happening throughout the day, but there's also plans to call up additional military troops, the possibility of a ground incursion. 이스라엘은 동시에 가자 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연료 등 물자 반입 차단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전사들과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확전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이 군사적 대응 수준을 높이며 이 지역이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현지 교민들과 관광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완병 이스라엘 한인 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추가 공습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 지역으로 이제 보복 공격으로 지금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현재 지가 이제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제는 로켓이 좀 날라와서 오전 한 8시부터 10번 정도 사이렌이 좀 울렸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학교도 휴교를 하고 직장도 대부분은 그냥 임시 휴업을 하면서 오늘 조용히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좀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가정이나 또 건물에 그 대피소가 다 의무적으로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방이 이렇게 이제 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그런 이제 방으로 돼 있어서 사이렌이 울리면 그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에 이제 지하에 대피소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대피를 하는 상황이죠. 어제도 계속 대사관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긴급한 뉴스들, 또 한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공지사항들을 이제 전달받아서 한인의 이제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누리집을 통해 이스라엘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방문을 자제하고 현재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도 일정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출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긴급 연락처나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의 여파로 오늘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어제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현지 체류객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은 오늘 현지 공항의 안전을 확인한 뒤 출발만 15시간 늦춰서 운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레 이후 계획된 항공편의 운항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 지진이 발생해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문화재가 많은 헤라트주는 2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흑벽돌로 지은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져 잔해와 돌더미로 변했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생존자를 찾아보지만 싸늘한 시신만 수습될 뿐입니다. 잔해 속의 베개와 담요가 이곳이 사람이 살던 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가족을 잃은 생존자는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با خود ما شخصا تقریبا 2 نفر تقریبا یکی پسرمو بوده یکی هم خواهرمو بوده از خانه خود ما به حساب شهید. 화를 면한 주민들이 삽을 들고 구조와 복구에 나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생존자들은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فامیلا ما 9 تا 6 تا 13 تا زخمیه اینا به کمک نیاز داره. انا شما همه رو میبینیم همه شهید شده. جایی هستی که زنده سر نمونده. 한편에서는 장례식이 열립니다. 20년 만에 일어난 아프간 최악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일 오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한 뒤 8차례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앙은 문화수도로 꼽히는 헤라트에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프간 일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해 6월에도 남동부 강진으로 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2년 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해외 원조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통령실과 정부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잡히나 했던 물가가 다시 뛰어올라 5달 만에 물가 상승률 최대폭을 기록하고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금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양이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사하는 중에서 제일 힘들죠. 어두운 경기 회복 전망 속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전기 요금을 올릴 때 또 지난해 가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악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난방비의 계절이 다가오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관건이라며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동결 또는 찔끔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기준 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 역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심을 악화시킬 과감한 인상 카드는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인데 대통령실은 총선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처럼 삼중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가계부채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로 인한 충격은 긴 추석 연휴 끝에 열린 우리 주식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더 강해지면서 시장에 쏟아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코스피는 2,4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덩달아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을 훌쩍 넘기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기준금리 격차가 해소되거나 미국의 어떤 피버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한동안은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 초래한 고유가는 우리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주춤했던 물가 상승률은 5달 만에 최대폭으로 뛰며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물가 10원만 올라도 포기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 10,000원 가지고 여기 와봐요. 못 사요. 못 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른바 3고 악재 속에서도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자니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차가 부담이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기엔 가계 빚부담과 경기 침체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역대급 세수 결손 탓에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거시 정책에서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국내 소비 여력, 특히 뭐 세금을 좀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내수마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정부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2, 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인허가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처음 주택을 꾸는 이전반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좀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용도인데 최근에 인허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건설 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과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작은 주택을 사면, 그러니까 아니면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을 사면 아파트 청약 때 이게 생애 최초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금리 등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업자들이 이번 대책만으로 착공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대책만으로 실제 공급이 늘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나 깡통 전세나 또는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정부가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만 공급이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각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때 유럽의 빈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의 비약적 성장이 눈에 띕니다. 반면 대영지국으로 군림하며 아일랜드를 수탈했던 영국은 코로나19 여파에서조차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뒤바뀐 경제 성적표, 우리 경제에 말해주는 건 뭘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일까? 각 나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봤더니 1인당 GDP 14만 5천 달러의 아일랜드가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을 제치고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만 6천 달러로 30위,
근소한 차이로 영국을 한 칸 앞섰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 위주의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는 2010년 IMF 구제금융에 기대면서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에 나섭니다. 법인세를 12.5%, 유럽연합 평균 21.3%보다 크게 낮추고 영어권 국가라는 이점을 내세워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과 인재들을 유인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주요 제약 기업들 역시 들어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특수까지 누렸습니다. 반면 800년 동안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영국은 아직도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의 유일한 OECD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무역 시장이 좁아진 데다 이민 장벽을 강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ecause if we're going to help families, if we're going to relieve the pressure on people with mortgages, on businesses, we need to squeeze every last drop of high inflation out of the economy. 영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 경제 권역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일랜드 경제 성장률 수치에는 외국 기업들이 되가져갈 상당 몫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숫자 자체보다는 아일랜드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동시에 유럽 어느 나라보다 폭넓게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달라진 성적표는 혁신과 포용의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보건소의 하위 기관인 보건지소는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의료 공백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데요. 줄어드는 공중보건의 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사 없는 보건지소가 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연 지 42년 된 경기도 외곽의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환자 접수처와 공중보건의 사무실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리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처방 좀 받으러 왔다가 안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병역법에 따라 의대생은 일반 병사로 복무하는 대신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수가 적어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순환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격일제로 한 곳에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해서 또 하루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이곳을 찾은 환자들은 헛걸음하기도 합니다. 최소 한 명씩 근무해야 하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한 명이 여러 곳을 맡아서 순환 근무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200여 개 보건소 가운데 공보의가 없는 곳은 340곳. 비율로 보면 충북은 45%가 비었고 전북과 세종, 경남 순으로 높았습니다.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를 보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해 지역의 의료 공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부족한 이유는 18개월 복무하는 일반 병사보다 기간이 2배로 길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손을 맞잡고 부속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하지만 부속병원 한 곳에 1조 원이 넘는 비용 문제와 함께 졸업한 의대생이 지역에 남아있을지 보장이 없어 고민이 뒤따릅니다. 우선 정부는 17년째 3,000명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후보지인 울산 울주군에서 지역 주민과 탈핵단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울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 지역의 주민들은 신규 원전 유치 동의서까지 제출했지만 탈핵단체는 지구상 가장 많은 원전이 모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주군 서생지역 21개 마을 이장들이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유치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생면 주민은 신규 원전 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원전 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서생 주민 7,600여 명 중 4,000여 명이 찬성한 원전 유치 동의서도 울주군에 전달했습니다. 신규 원전 유치를 반대하던 어민들도 생존권만 보장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세월 원전 5, 6호기 자율 유치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과 나라의 안녕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세울 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에서 추가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 때문입니다. 앞서 세울 3, 4호기 자율 유치로 울주군이 받은 특별 지원금은 1,180억 원. 여기에 향후 60여 년간 매년 100억 원가량의 기본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에게는 1,500억 원의 상생협력 자금까지 주어졌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 2호기 유치로 추산되는 경제적 효과는 60년 운영 기준 2조 2,479억 원. 관련 업계에선 세울 5, 6호기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이보다 많은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울주군이 내심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원전 2기를 자율 유치할 경우 지자체는 특별 지원금으로 500억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되면 울산과 부산에만 모두 11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탈핵단체는 즉각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8개 원전을 짓자는 거냐며 이는 80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규 원전 유치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시민 100만 명을 포함해서 800만 명이 포함이 됩니다. 80km 이내에는 서생면 주민 일부가 자율 유치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울주군이 정략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여부를 내년 7월쯤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원전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YTN은 어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발사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위성 발사 비용 6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환불 대신 10년 안에 위성 발사를 해주겠다는 러시아의 역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는 또 우리 정부 방침과는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끝내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위성 발사가 더 미뤄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 문제는 러시아 측의 비협조로 이미 투입된 혈세 600억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는 환불 대신 10년 이내 다른 위성을 발사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아리랑 6호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중형 2호도 비슷한 조건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세를 허비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해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러시아 말만 믿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누리호 발사체만 이용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 등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안보와 연계되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기부 관계자는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환불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우주로 떠나지 못한 위성 2개가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 대신 프랑스 업체와 발사 계약을 맺었지만 발사체 분량으로 빨라야 내년 말에나 우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관리 비용도 한 해 20억 원에 달합니다. 수명이 다한 아리랑 3호, 5호 등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수명이 다하고 8년이 넘는 이런 노후화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지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뾰족한 대책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의욕적으로 우주 강국을 표명하며 달 착륙과 화성 탐사 계획까지 내놨지만 비록 외부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성 발사를 제때 하지 못해 600억 원을 잃는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비는 오후 5시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시작해서 오늘 밤 그 밖에 중부에 확대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에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5도, 청주가 14.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